데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로 인해서 가계들이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러면 결국은 민간 소비가 위축이 돼가지고요.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코픽스 금리에 이제 대출이 연동된다. 변동 금리 같은 경우 이렇게 알고 계신데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이 딱 그 코픽스 금리 하나만은 아니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일단 대출 금리는요.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에다가 가산 금리를 더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네.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두 가지를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코픽스죠. 네. 그래서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의 가중평균 금리가 되겠고요. 이것은 네.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것이죠. 네. 반면에 고정금리 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 은행채 금리가 기준금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해서 대출금리가 결정이 되는데요. 가산금리는 주로 은행에서 뭐 리스크 관리 비용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고요. 네.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네. 부실화될 대출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이런 디폴트가 일어날 거에 감안해서 뭔가 더 가산금리를 올려주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원래 가산금리가 점점 더 증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에 순서에서도 무수익 여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예.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예. 증가폭이 크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반영하는 게 바로 이런 그렇죠. 금리인 것 가산금리죠. 예, 같습니다. 코피스가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하더라고요. 코스트 오브 펀즈 인덱스의 줄임말인데 예. 그전에는 콜금리 그러지 않았어요, 교수님? 콜 금리 같은 경우는 네. 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로도 쓰고 네. 당연히 그 단기 자금 시장에서 빌리는 네, 그 은행들 금리를 간에. 은행들 간에 빌리는 금리라서 그걸 대출 기준금리로 쓴 적도 있었을 텐데요. 네. 지금은 이제 코픽스라는 이 네. 가중평균 8개 은행에 자금 조달하는 것을 그런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2010년 2월부터 새롭게 이제 코픽스를 연동해서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이 예. 되는데 그런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수준이 나온 거죠? 지난달에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코픽스가 3.97%가 돼가지고요. 네. 전월과 비교해서 0.15%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연속 연내 최고 수준을 갈아치웠는데요. 사실 이 신규 취급액 코픽스 같은 경우는 지난 6월에 3.7% 이후 두 달 연속 하락했다가요. 네. 다시 두 달 연속 크게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연 4%대에 육박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픽스는 왜 오르는 거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코픽스라는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인데요. 네.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금, 적금을 유치해서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채권, 은행채라고 하죠. 은행채를 발행해서 조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최근에 코픽스가 오르는 이유는 이 예적금 금리가 오른 탓입니다. 네. 예적금 금리가 지금 작년에 최고 5% 수준을 넘나들 때 가입을 했던 1년짜리 저희 정기 예적금이 지금 만기가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붙잡아 놓기 위해서 은행들 간의 예적금 금리 경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지금 예적금 금리도 4%대까지 3%대로 내려갔다가 4%대로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줘야 되니까 예. 예대 마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연히 대출 금리를 올릴 맞습니다. 수밖에 없다.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코픽스 금리가 그렇게 결정이 된 건데 그렇다면 고정금리는 코픽스 영향을 받지는 않는 건가요?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장기 은행 채권 발행 금리를 기준금리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 차이가 1%포인트 육박하게 벌어져서 고정금리가 오히려 변동금리보다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은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금리는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삼아서 네. 코픽스가 최근에 상승을 했는데 고정금리 대출 같은 경우는 장기 은행채 금리 일반적으로 5년물이죠. 네, 네. 만기. 은행채 금리를 기준금리로 삼아서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이 은행채 금리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미국이 최근에 기준금리 인상이 마무리됐다는 전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빠르게 하락하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해서 우리나라 은행채 금리는 오히려 하락을 한 것. 이것이 결국은 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변동금리 대출 금리보다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통상 생각할 때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는 좀 이자율이 더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엔 이게 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 게 정상이거든요. 특히 이 금리가 낮은 상황,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출을 주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출을 받으면 네. 향후 금리가 올라가도 금리를 올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고정금리 대출 네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좀 더 비싸게 네.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은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은행 입장에서는 높은 수준에서 좀 5년 동안 고정금리로 묶어서 대출을 유치하고 싶어서 네. 고정금리 대출을 약간 더 싸게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보다 지금 제시하는 상황입니다. 아주 머리싸움을 계속 해야 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대출을 받아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가 유리해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진짜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최근에 그 금융당국도 고정금리 대출을 독려하는 모양새 아니었나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에서는요, 가계부채가 지금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 우려가 많이 대두되니까 대응 방안 중에 하나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을 추진해서요. 네. 은행들에게 고정형 그 주담대 위주로 가상금리를 줄이라고 또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변동형 주담대 금리보다 낮아진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실제로 이게 효과를 발휘해가지고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이 41.4%로 전년 동기에 33.3%였는데 이거보다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정금리를 좀 유도하라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어떻게 보면 좀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게 부적절한지 아닌지 이런 게 궁금해서요. 예, 저도 앵커님 지적처럼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세요, 교수님? 예, 네. 더군다나 최근에 금융당국에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게 유도하는 것은 향후 좀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요? 제가 보기엔 미 연준도 지금 최종금리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하느냐가 관심인 상황이고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최종금리 수준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그 말인즉슨 결국은 대출금리도 고점에 가깝다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미 연준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대출금리도 빠르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대출금리가 고점에 가까운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차주들한테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라고 유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기준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더 낮아지면 차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출을 갈아타고 싶겠죠. 네. 근데 문제는 3년 안에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주들의 불만이 조만간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 은행은 지금 이제 그 코픽스 뭐든 보면 그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뭐 이율을 올려가지고 더 받아도 되고 뭐 그렇죠. 내리면 조금 내려도 되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마진이 남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결국 은행은 손해 볼 수 없는 구조 아닌가. 그렇죠. 예. 물론 은행이 또 손해를 보고 흔들리면 위험하긴 하지만 예. 은행은 절대 손을 보지 않는다. 뭐 예. 성과급 장치를 한다. 이래서 공공의 적이다 이런 예. 표현까지 심지어 나오긴 하는데 이 어떻게 하면은 이 상생 금융 방안 같은 게 가능할까요? 예. 지금 상생금융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 지금 금융당국의 화두가 얼마 네. 전까지만 해도 그 대출 가계부채를 줄이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상금리를 좀 정상화해라. 가상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려서 가계부채를 줄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상생금융을 하라고 하면서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취약계층한테는 금리를 깎아줘라. 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결국은 이쪽에서는 금리가 줄어들어도 저쪽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형국이니까 네. 이쪽에는 대출이 줄어들고 이쪽은 대출이 늘어나고 이래서 결국 가계부채가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풍선 효과가 크거든요. 나타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생금융을 지금 강조하면서 금리를 깎아줘라. 취약계층, 특히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대출이 오히려 부실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면 이 부실을 결국은 은행이 떠안을 가능성도 크고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서 저는 이렇게 정책 기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안 하면 어느 기조로 가야
가야 되는데요. 지금은 가계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저소득층은 가계 부채를 늘려도 되고 고소득층만 줄여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가계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원래 가산금리를 뭐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계부채를 줄이자고 처음에 지도했던 방식 그쪽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또 있을 예. 수도 있겠죠. 참 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잠깐 말씀도 하셨습니다. 미국 상황 보면 내년 중에 기준금리를 이제 인하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지 예. 않습니까? 솔솔. 예. 그렇다면 마냥 지금 고정금리가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서 예, 그렇죠.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일 것 같고요. 예. 또 코픽스 금리가 지금처럼 가파르게 계속 마냥 오르진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네. 그렇죠. 뭐 지금 금리를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만기가 3년 이상의 장기 대출을 받으실 경우에는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은 3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 0.5에서 2.0%에 가까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되는데요. 지금 기준금리가 한국 같은 경우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하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서 네. 3년 이내에는 지금보다 대출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대출을 갈아타려면 3년 이상 장기 대출의 경우는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코픽스 관련해 가지고는 논란이 있는데요. 코픽스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은 예적금 금리가 지금 또 4% 초반대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안정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코픽스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 은행에서 예적금 금리 인상 경쟁을 하니까 네. 금융당국이 예적금 인상을 하지 말고 네. 은행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라고 은행채 발행 한도를 없애줬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은행채를 경쟁적으로 지금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은행채 발행에 경쟁이 붙어서 은행채 발행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 코픽스라는 것은 결국은 은행채와 예적금 금리의 가중 평균인데 그러네요. 예적금은 안정이 돼도 은행채 은행채가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니까 결국은 코픽스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예. 참 쉽지 않은 게 이 금리 전망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고정이든 변동이든 돈 빌릴 일이 없으면은 뭐 큰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 11월 보름간의 가계대출이 이미 3조 원을 넘어섰다면서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아까도 잠깐 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될지.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뭐 전 세계 61개국 중에서 네 번째로 높다. 뭐 이렇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우려가 되는 점입니다. 최근에 한국은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가계부채가 GDP에서 80%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서게 되면 네. 가계의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워낙 커져가지고 내수 소비가 침체되니까 이게 경기 침체를 일으킬 확률이 너무 커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으로만 집중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자금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네.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가계부채가 이미 GDP의 100%가 넘어간다는 것은 좀 우려될 만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가계부채 발로 바로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위주로 대출이 나가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이 대출을 못 갚고 연체가 걸릴 위험성은 낮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주택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택담보대출이 LTV 비율이라고 하죠. 네. 이것도 50%가 안 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DSR도 좀 엄격하게 그렇죠. 관리되고 있죠. 예. 네. 그리고 연체율도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의 장기 평균보다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가계부채 때문에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네.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GDP 대비 80% 수준으로 낮춰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자, 되겠습니다. 장기간 쓰게 되면 어떤 금리를 택하라? 장기간 쓰게 되면 저는 변동금리를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